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교사 임용 시험을 강의하는 최병혜라고 합니다. 음, 여러분이 아시고 오셨겠지만 제 강의 자료에 보면 잠깐 저를 소개하는 부분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사 임용 시험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올해 시험 친 부분에 대한 풀이 부분입니다. 시험 2022년 대비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시험을 친 지 하루 만에 참사랑 국어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사랑 국어 올린 그대로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를 나름대로 풀고 그 답안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자료는 교사 임용 시험 학습 방법 안내. 여러분이 국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약 1시간 30분 정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준비할 때 길을 잘 알고 공부를 해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든 듣지 않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길이나 흐름을 잘 알고서 나아가면 이 부분이 하나의 내비게이터와 같아서 우리가 합격에 이르는 길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제시한 것이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차례 부분에 보면 인사말로 강사 소개 및 강의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항상 제가 소개하면서 드러내는 부분이 참사랑 국어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사랑 국어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임용 문제, 질문 답 복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매년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이 답을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받은 자료 중에 5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자료 두 가지 중에 5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참사랑 국어 시험 개시 준비판 부분에서 임용 문제, 질문 답 복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이 있고,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쓴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427번에 전공국어 기출문제 및 예상 답안 해서 여기 흰 고무신이 접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제일 먼저 올렸고, 시험을 여러분이 11월 27일 날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28일 하루 만에 바로 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업이 빨리 끝나서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 내용 그대로 답을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2, 3일 정도 걸리고 올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워드 작성을 이렇게 좀 빨리 해줘서 제가 답 쓰는 것만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렸고, 그 뒷부분에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면 뭐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참 뭐뭐이십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쑥스러워서 좀 빼고 루이스라는 분이 글 19년도에도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라고 했고, 제가 이 부분을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고, 아직 국어 강의를 하는 어떤 분도 여기에 답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이제 그때 답을 올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 있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제가 거기에 적어놨지요. 378번, 389번, 79번에 보면 그 부분이 이제 2021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또 흰 고무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답을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PDF로 이렇게 전체로 해서 올려놓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2021, 2020 이렇게 해서 글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하더라도 답을 올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이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올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시험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답을 제대로 제시를 해줘 버리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해왔고 이 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최소한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 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청와대 청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청와대 청원으로 했는 부분도 이건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문제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별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이때 5,800명까지 참여를 했는데 2017년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험 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뭐라고 청원을 했느냐 하면 중등국어교사 임용고시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공개해달라고 해서 왜 필요하냐 하면 그래야 예비교사들이 뭔지 알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 시험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왜 출제한 분들이 그 답을 못 밝히느냐, 채점 기준과 답을 못 밝히느냐, 이런 시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겁니다. 논란이 될 때는 되더라도 그걸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채점 기준을 해야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모범 답안이라고 제시하지만 이 답안에 대해서 제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거나 저도 이 부분이 오답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출제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정확한 답안을 나름대로 모범 답안에 해당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져야, 제대로 드러나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5,800명 정도 밖에 이렇게 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사임용시험, 특히 국어를 가르치는 이 교사임용시험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쨌든 강의를 했고 시험을 봤으면 채점 기준이나 답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나름의 답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을 시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 소개하는 부분, 제가 26년 정도 동안 이 강의를 해왔는데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강의를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내용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저는 이 자리에 서는 부분이, 제가 여기에 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교사로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강의 내용에서 최대한 성실하고 충실하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문학이나 문법이나 국어교육이나 모든 부분은 내가 어떤 부분으로 시간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철저하게 꼭 지킵니다. 뭘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꼭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의 경우에도 문학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에서 보면 어느 선생님들보다 충실하고 세부적으로 내용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법이나 국어 교육의 경우에도 교재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제 강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떤 자료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보면 자료 1쪽, 2쪽, 1쪽부터 시작을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험이 교육학과 전공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 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A형, B형으로 A형 40점, B형 4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 100점에 덧붙는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학 내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20점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120점으로 됩니다. 여기에 대학 내신이 덧붙어서 이 100점에 120점. 그 120점에서 이제 합격선이 대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70점 선에서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부분이 합격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바로 작년 시험 영역별 문제 유형이다라고 해서 전공 A, B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기입형, A형은 기입형이 4문제, 기입형은 단답형 형태로 주로 제시되고 문제가 기입형이 4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이 8문제. 그 다음 B형은 기입형이 2문제, 서술형이 9문제 이렇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A형은 기입형이 2문제가 더 많고 서술형이 1문제가 적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에 맞추어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작년 비율로 보면 국어 교육이나 문법이나 문학 이렇게 해서 24점, 24점, 32점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학이 전체에서 40%, 문법이 30%, 그 다음에 국어 교육이 30% 이렇게 해서 4대 3대 3의 비율로 문학이 다른 부분보다 10%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80점 중에 40 하니까 문학은 32점, 80점 중에 30%니까 국어교육과 문법은 각각 24점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1년, 2022년 굳어서 이 형태대로 앞으로도 쭉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지는 내용은 문학, 문법, 국어교육 부분에서 국어교육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 시험에서 국어교육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라는 것을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현재 우리가 다른 자료에 전공국어 최병의 자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있죠. 답안이 있습니다. 문제와 답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나누어서 국어교육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AB에 어떻게 나왔으면 그걸 오른편에 보면 화법 독서 작문이 각각 작년에는 8점, 8점, 8점 이렇게 해서 24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교육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 이 부분이 작년에 똑같은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6점, 8점, 10점 이렇게 해서 작문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을 보면 보통 세 가지 부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똑같이 나왔고 2021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문 부분이 강조되어서 나왔고 그래서 해마다
그 비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화법 8점, 장문 8점, 독서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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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이렇게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교육 분야에서 화법, 독서, 장문을 다 같이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법에서, 독서에서, 장문에서 각각 어떻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화법의 경우 2문제, 독서의 경우 2문제, 장문은 3문제인데 기입형이 장문에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배점은 같은 형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세부 설명하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답안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답안 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법 부분 영역이 있습니다. 3페이지 부분에 문법 영역이 있는데, 역시 문법의 경우 전공 A, B로 나누어 놨고, 문법은 크게 고전과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에 보면 고전 문법 부분이 8점, 현대 문법이 8점, 16점 이렇게 되어서 전체 24점. 그 다음에 어문, 형태, 의미, 통사론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 보면 어문론이 6점, 형태론이 6점, 의미론이 4점, 통사론이 8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보통 의미론 부분이 2점으로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에는 의미론 부분이 4점으로 조금 강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형태론 분야와 의미론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문, 형태, 의미 통합하면 그걸 묶으면 10점이 되겠죠. 통사론 8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비중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도 보면 크게 나눴을 때 고전 문법도 해야 하고 현대 문법도 공부를 해야 한다. 또 영역으로 나눠보면 어문, 형태, 통사론 분야가 다 이렇게 문제에서 각각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다, 어떤 영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아래에 세부적으로 어문 분야에서 보면 6점으로 2문제, 단어와 의미 부분을 묶으면 고전 문법과 현대 문법 해서 전체 10점 부분이 됩니다. 문장 분야에서 제시되는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8점 혹은 10점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역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 부분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제시된 문제를 보면서 이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학 부분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작년 시험에 보면 문법 부분이 작년 시험은 가장 쉬웠습니다. 문법이 가장 쉽게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 그 다음에 문학 부분.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은 문학 분야가 어쨌든 당락을 결정하는 형태로 문학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고, 또 문학 부분이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이 30%로서 24점인데 문학은 앞에서 보았듯이 32점으로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도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부분이 최근에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도 크게 나누어 보면 작년 시험은 균형을 모두 아주 잘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꼭 맞게 시가의 경우가 8점, 고전 산문의 경우가 8점, 현대시의 경우가 8점, 현대산문의 경우가 8점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최근 문제에서 현대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어서 현대 부분이 현대시가 10점, 현대소설이 10점 이렇게 나오면서 고전시가, 고전산문이 6점, 6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8점으로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고전시가 고전사 안무는 작품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한 교재로서 최대한 좀 빨리 해서 한두 번 되풀이 되도록 하고, 현대시나 현대사 안무는 작품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문학은 그 부분을 무엇이 나온다라고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경우에는 개별 감상 능력도 길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 부분은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의 경우 우리가 현대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90년대를 넘어가는 작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넘어가는 부분이 거의 7, 80년대까지는 있지만 가장 늦은 부분이 1980년에 나온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작품은 모두 그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능시험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최근 수능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이 길을 모르고 공부하면 현대 작품 중에 최근에 나온 작품에 막 신경을 쓰고 야 이런 작품이 어렵던데 새로운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학 부분은 90년대를 넘어가는 작품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최근의 작품이나 아니면 90년대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작품의 경우에도 문학사 쪽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몇몇 작품들은 따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족이고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이하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 등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서 보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작품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작년 시의 경우에 백석의 고향, 그 다음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평역에서라는 부분은 시로는 아니지만 소설 부분에서 사평역에서 부분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중복되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많은 작품의 경우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이전에 보면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런 부분도 2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 부분에서 중요한 작품, 그 중요하다는 건 문학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작품은 중복되어서 나온다. 2, 3년 걸러서 한 번씩, 2, 3년 걸러서 한 번씩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작품들의 경우에도 나왔던 작품들이 있지만 시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면 강조했던 부분 중에 백석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고향이 나온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향은 한번 나왔으니까. 근데 백석 작품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역시 세부적으로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 부분이 다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를 조금 분석해서 어떤 영역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던 자료에서 19쪽 부분 20쪽으로 19, 20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부분이 19쪽, 20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로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부분인데 교육과정 부분의 경우에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제 책 자체가 이 교육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 교재가 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억지로 교육 과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제 교재에서 그대로 교육 과정 자체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문법이라든지 국어교육은 교육과정을 앞에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제시했고, 문학은 이론을 앞에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뒤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책 바탕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2022년 같은 경우 이런 기출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작년에 어떤 부분이 나왔는가 해서 이게 교육과정 부분에서 봤을 때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교육과정에서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과정이나 기출문제 통해서는 나왔던 내용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내용이 내년에 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 현재 문제 유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 유형,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영역별 이제 학습 내용,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내용, 그래서 영역별로 학습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이 국어 교육 분야, 문법 분야, 문학 분야 각각 국어 교육 부분, 문법 부분, 문학 부분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시험에 봤듯이 국어 교육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화법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었고, 문법의 경우에 우리가 크게 나누면 고전문법, 현대문법이고, 영역별로 나누면 뭡니까? 어문, 형태, 통사 부분이고, 그 외에 의미론이나 혹은 활용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론, 활용론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문학 부분에서는 고전시가, 고전사문, 현대시, 현대사문 영역은 네 가지인데 문학 부분은 그 이전에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거, 이걸 제가 문학 내용학이라고 합니다. 문학 내용학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이런 부분으로 펼쳐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영역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지식으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야 하고,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이나 아니면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문학 내용학 속에 문학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문학사 하나를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도 현대문학사 이런 부분으로 쳐보면 수없이 많은 책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책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현대문학사 책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학사 책들이 교수님 개개인의 개성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일부 내용, 현대문학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내용,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한 책에서 보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내용을 잘못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문법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이나 언어 분야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교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 이걸 모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사가 공부해야 할 부분, 교사가 공부해서 실제 학생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 이 내용을 바르게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 내용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 또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객관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 이걸 잘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다음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이 공부를 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세 번째는 답안 작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 답안을 작성하면서 또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강의 자체에서 보자면 문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앞에서 유형이 있었으면 유형별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기, 유형별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답안을 작성을 하고, 또 이런 부분 뒤에 모의시험을 통해서 역시 모의시험을 친다라고 할 때 이 부분 역시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크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첫째는 이런 유형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정확한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지식, 현재 우리 시험과 관련되는 시험에 필요한 것, 이걸 잘 찾아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문제 파악 이후에 답안 작성하는 것, 이 부분, 이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지식을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데, 근데 최근 흐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면 요즘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수고는 좀 덜 들이면서 노력은 좀 덜 해도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게 뭐냐? 찍어주기식 공부입니다. 그래서 찍어주기,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오늘 원래 이 문제 이런 부분 나온다, 나를 믿어라. 원래 이런 부분 나온다, 나를 믿어라. 공부할 때는 범위가 한정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시험 망치는데.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부분에서 갖춰야 할 지식이 있다면 충실하게 갖추게 하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지향합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점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끝부분에 와서는 더 중요한 작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찍어주시기 식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할 때는 정해서 하니까 쉬운데, 막상 시험을 칠 때 그런 작품들이 안 나와버리면 그 시험 자체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한 흐름이 있으면 이러한 흐름이나 시스템에 맞추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19쪽이나 20쪽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고, 21쪽에 설명했는 것 특히 중요하다.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제가 이것을 1, 2월부터 강조합니다. 1, 2월부터 강조해서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는 이게 잘 돼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문제를 잘 파악하고 답안을 잘 작성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한 해만 해도 합격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랬는데도 나는 실패했는데 옆에서 빈둥빈둥 이래 좀 놀거나 이래 하는 친구가 가끔 한 해만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뭐냐, 이것이 특출한 사람입니다. 문제 파악, 그 문제 요령에 맞게 잘 파악해서 답안 잘 쓰면 그런 부분으로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는 정말 많이 해서 머리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항상 제가 이 뒷부분에 자료로 제시해놨는데, 자료를 넘나들어서 미안한데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학생이 그러냐 하면, 제가 늘 매년 이렇게 그 예로 제시해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료의 39쪽 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 학생이 올려놓은 그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걸 허락을 받아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분은 2013년 합격생인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답안 작성에 대해서 전혀 안 했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아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시험에 실패한 경우였는데 답안 작성 연습을 하자 2013년에 충북에 1등을 합격을 했고 2013년 서울에 합격해서 현재 서울에 근무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했는 부분에 보면 제가 그때 ABC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여기 글을 올려놓은 것들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2점을 받았다가 10점 문제 중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서 점차 이제 나아져서 10점을 받는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에 제가 멘트를 남겨놨습니다. 처음에 A 이렇게 했는데 2점 받고, 이 학생이 처음에 이제 와서 뭐냐 하면 자기는 시험에 왜 떨어지지 모르겠다, 내가 보면 다 맞게 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2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점이나 8점을 받다가 나중에 이렇게 10점 이렇게 아주 크게 발전한 경우인데, 이 학생은 합격할 정도의 지식 수준은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무조건 길게 쓰려고 하거나 조건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조건이 부여했으면 조건 없이 그냥 아는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학에서 치는 시험이 있죠. 대학에서 치는 시험은 교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적어 놓으면 좋아합니다. 이 학생이 나를 따라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길게 적어서 다양한 내용을 적어 놓으면 점수를 잘 줍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길게 적으려고 하고 또 내용을 다양하게 적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다, 조건이나 작성 방법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작성 방법에 딱 맞게 그렇게 작성을 해야, 정확한 내용이 담기게 작성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도 강의합니다. 대학에서도 이렇게 영남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과목에서 보면 국어 논리 및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답안 작성 연습을 시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6번에서 8번 정도로 문제를 내고 10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피드백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게 참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점 3점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했는 내용이고 금방 공부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답안 작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선생님들이 그 답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고 그것에 피드백해서 돌려주고 이런 경우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학생들은 길게 양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문제에서 동쪽으로 10걸음 걸어가시오 하면 10걸음 이것만 생각하고 서쪽으로 가버리거나 북쪽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문제, 이런 답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반드시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답안 쓰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60, 70%라면 합격해서 이 부분이 30에서 40%를 차지한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9월, 10월, 11월 넘어서 시험 치러 가기 전이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1, 2월부터 미리 이 부분을 자기가 체크를 하면서 내가 답을 제대로 쓰는가, 문제에서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억울하진 않습니다. 몰라서 못 쓰니까. 번연히 아는 내용이고 내가 공부했는 것인데 문제를 조금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답을 쓰는데 그 초점을 맞추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는 억울합니다. 우리 시험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해 한 번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우리 강의를 들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끼리라도 문제 부분에서 답을 쓰고 그걸 첨삭을 해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답안이 맞느냐 틀렸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늘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이 구설을 서말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꿰어서 드러내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작업에 해당된다. 그 구설을 잘 꿰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이다 하는 점. 그래서 전체 공부하는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6페이지. 그 6페이지부터는 문학, 문법, 국어 교육에 대해서 각각 작년 문제 부분을 바탕으로 지난해 시험 문제 제가 하나씩만 제시를 했습니다. 국어 교육 한 문제, 문학 한 문제, 문법 한 문제 등에 대해서 기출 문제 부분이 있죠. 이제 기출 문제이니까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고 이 기출 문제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 부분에 보면 출제된 분야 및 문제 파악,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어느 분야에서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 출제된 분야나 문제 파악 부분에서 어느 분야 문제이고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 이걸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간 문제이지만 이게 자주 출제되거나 반복되는 유형인가 이걸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반복되는 유형이라면 그건 뭐냐면 다시 작년에 나왔어도 다시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 주목할 내용이 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 및 앞으로 출제 예상, 출제된 분야 지식, 만약에 그 문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 문제를 답을 쓰고 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반복 출제되거나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가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어교육 작년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B 3번 화법에서 화자의 공신력 부분이다 라고 할 때 공신력의 구성요소 파악 그리고 학습활동의 취지 및 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부분 8쪽에 보면 작성방법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방법에서 기억론에 들어갈 공신력 구성요소와 관련지어 각각 서술하라. 기억론 공신력의 구성요소. 두 번째는 가를 활용하여 학습활동 3의 의의를 화자의 공신력 교육 차원에서 두 가지 서술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는 바탕 지식이 뭔가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9쪽에 9쪽 10쪽 부분에 보면 이 내용 부분이 제 교재에 있는 부분입니다. 국어교육학 교재에 있는 부분인데 교재 부분 58에서 61쪽에 인성적 호소 전략에서 화자의 공신력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공신력의 개념, 공신력의 구성 차원에서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외향성 이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항목이 안 맞게 되었는데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외향성 이 부분 중에 작년에 전문성과 신뢰성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억리어는 전문성과 신뢰성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신력 부분에서는
작년에 핵심으로 나왔는 게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외향성에서 나왔지만 그 외에 공신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신력 신장 방안은 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까? 제가 강의 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앞서 했는 부분에서 두 가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참사랑 국어에 있었던 그 부분에 매년 제가 그 부분을 답안을 제일 먼저 올리고 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자신감의 표현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의 공신력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다. 또 하나는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청원을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제기관에서 그 모범 답안에 해당되는 부분, 채점 기준, 이것만 제시해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해서 공부하는 데는 훨씬 쉽습니다. 덜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게 생각하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을, 정답을 알아야, 채점 기준을 알아야 잘 풀어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그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부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이 소개해준다. 타인이 소개해준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연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연사에 대해 이분이 무엇을 했고, 사회자가 항상 강연을 할 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인이 소개해준다든지, 또는 철저한 준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 제가 했던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준비와 공감대 형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전달을 유창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솔직한 것으로 무지에 대한 인정이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해주는 게 또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공신력을 신장하는 방법은 내년에 또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공신력 신장 방안은 또 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또 우리가 그래도 다른 의미로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은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 세부 내용 속에 기억니은에 들어갈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문예 창작을 전공하고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뒤에 꾸준히 오면서 현재까지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공공문학상을 수상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럼 이것은 뭔가? 이 기억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전문성이다. 그 다음에 글쓰기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랜 화두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인생에는 늘 글쓰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저조차 글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힘들었다. 이것은 뭘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공신력 구성 요소 중에 신뢰성. 어떻게 다르게 바꾸면 진실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화자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이 화자의 어떤 자아 노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화자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했는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했는 것도 설명하자면, 보여준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이 전문성과 신뢰성입니다. 제가 매년 가장 먼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있고, 그건 바꿔 말하면 제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알려주는 부분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다 라고 하는 것도 신뢰성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측면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전문성, 신뢰성을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공부를 할 때
국어교육 부분은 항상 생활 속에 적용되는 부분과 연관을 지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의 경우에 여기는 강연이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겠고, 두 번째 부분에 가를 활용하여 학습활동 3의 의의를 화자의 공신력 차원에서 두 가지 서술하라. 그래서 3번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8페이지 위에 보면 강연을 듣고 난 후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의 변화를 청자 입장에서 평가해보자. 강연을 듣고 난 후에 느낀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을 정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신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외향성 등의 그런 요소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번에 해당되는 것은 공신력을 정리하려면 어떤 면에서 어떠하다 이걸 정리할 수 있고, 2번, 3번은 묶여져 있습니다. 공신력이 강연 전과 강연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판단해보자. 강연 듣기 전, 강연 들은 후. 3번은 이해 활동을 통해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뢰성을 얻기 위한, 전문성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말을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에도 처음 저에게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부분과 지금 이제 듣고 있는 부분에서 그게 강연 전, 강연 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강연 듣기 전에 어떤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었는데 강연 듣고 나서 어떠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질 수 있다. 신뢰성이 처음에는 100점이었는데 뒤에 와서 50점으로 줄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처음에는 50점이었는데 야 마음에 든다. 100점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서, 현재 제가 강의한 이 부분에 적용을 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국어교육의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적용해서 이해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하되 뭘 하는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활동 3에서 보면 첫째, 공신력을 고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연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는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 공신력의 여러 가지 요소, 바로 공신력을 정리하는 1번 부분에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바뀌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된 분야 및 문제 파악 부분에서 화법에서 화자의 공신력 관한 문제다.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글을 강조하여 다양하게 출제된다 하는 점. 그리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최근 국어교육의 전형적인 문제, 국어교육이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론을 예문에 적용해서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활동의 취지를 묻는 형태, 이런 부분 문제가 가장 국어교육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번에 답안 부분이 위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화법에서 실제 생활글, 대화나 연설, 면담, 협상, 건의, 토론, 회의 등에 다양하게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이나 과정, 특징 이걸 알고 적용하는 연습, 생활에 적용하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취지를 묻는 문해가 아니고 문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교육 문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료 부분은 뒤에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것은 90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 문법 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법 부분에서도 역시 세부 내용, 기출 문제에서 공부해야 할 부분을 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작년 현대 어문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문 변동들 간의 적용 순서에 대한 것이다. 1, 2에 적용된 어문 변동들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로도 제시했지만 작년에 문제 부분에서 공신력 관한 문제는 제가 모의시험 문제나 문제풀이 문제, 공신력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적용 순서, 어문 변동의 적용 순서로서 얘가 똑같지는 않은데 어문 변동을 제가 사이 소리 부분을 통해서 사이 소리에서 어문 변동이 나타나는 부분,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라고 해서 12쪽 자료에 5번에 보면 장식용, 6번에 보면 훈일, 예산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모의시험 문제에서는 사이소리 부분에 초점 맞추어서 사이소리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적용하는 형태를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다룬 문제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도 뒤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보시면 알 텐데 저기 뒤에 한 분이 있습니다. 남학생분인데, 그러니까 보면 알 텐데 이 예 자체가 같지는 않은데 사이소리 부분에서 적용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것이 어문 변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문 변동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놨는데, 비슷해 보이는데도 예를 들면 13쪽에 보면 10번과 1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없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피업 받침이 먼저 제시가 되고, 없다 해서 자음군 단수나 평파열음화, 경음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10번은 예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없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없다.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평파열음화, 이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파열음화, 그 다음에 여기서 없다,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경음화, 된소리 대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서 부분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11번의 경우에 할다의 경우 이 부분이 또 다릅니다. 없다와 할다는 달라서 할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할다의 형태에서 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할다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발음상으로 이 부분으로 될 때는 평파열음화가 먼저 일어났다. 티엇에서 디귿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할다에서 경음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용례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 일어나는 순서는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보다 더 어렵게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모의시험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순서에서 보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도 문제에서 보면 일일이라고 할 때 제가 여기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12쪽에 일일이라고 할 때 1 다음에 거기에 보면 원래 일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형의 형태에서 일일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여기 리얼이 연음이 되는 부분은, 여기 연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니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일일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 부분이 유음화로 이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일일이 해서 이어지는 부분, 니은 첨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엄화가 일어났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 학력 이런 예 부분에서 섭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읍의 경우 섭리라고 하면 처음에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섭리라고 해서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납니다. 니은 첨가가 아니고 리얼의 비엄화. 뒤에 자음 뒤에 리얼이 올 때 그 리얼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섭리 이렇게 섭리 부분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리얼이 비엄화되었다. 리얼의 비엄화가 일어났고 섭리의 경우 다시 섭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엄동화가 일어났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의 경우에도 학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력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역시 리얼에서 니은으로 리얼의 비엄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엄동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용례 부분이 같은 용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외에 보면 비읍의 경우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학력이라고 할 때 기억이 바뀌어서 항으로 되는 예가 있고 이런 용례 외에 우리가 면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리 이렇게 면리 부분이 될 때는 이 부분의 경우 면리 순서대로 보면 면리 그 다음에 면리 그 다음에 면리 이렇게 하나의 단계 이걸 같이 묶어도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면리하면 리얼의 비엄화 그 다음에 평파열음화 그 다음에 비엄동화 이렇게 여기는 하나의 이런 용례는 똑같이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서 리얼의 비엄화 예인데 여기에서 이런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나온 것은 어문 변동 순서가 적용되는 중에 좀 극히 일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문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이 다양하게 문제로 나왔는데 과거에 순서가 관계되는 문제가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첫 번째 무엇이 일어나고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는 순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공통적인 것을 찾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은 첨가, 비엄화 이런 공통적인 것을 찾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순서 자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냐 방금 제가 했듯이 이런 두 가지 용례를 내놓으면 이 부분은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앞에서 설명했는데 어문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은 12쪽에 어문 변동에서 탈락, 축약, 교체 등의 원리가 일어난 순서 그렇게 파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다. 발음을 하는 것은 쉽지만 적용되는 어문 변동의 순서는 각각 다르므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이 있고 변동의 순서는 다른 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은 함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작년에 나왔지만 특이한 예들은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기에 적은 이런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어문 변동 전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출제가 되니까 다른 어문의 변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 아래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학 분야 작년에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잘하면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근데 이 문제도 의외로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에서 보면 뭐냐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4대부 시가 중에 이의 고상국어과 부분 이의 고상국어과와 그 다음에 이황의 도산12곡 중에 특히 후육곡은 학문의
학문을 지향하는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권호문의 한거 18곡 제목 자체만 보더라도 한거라는 게 뭡니까? 한가하게 살아가는 것에 거하는 18곡이다 라는 제목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거 18곡.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출사를 할까 강호에 묻혀서 할까 사대부의 경우 우리가 사대부라고 할 때 사대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아가면 사대부의 경우 사와 대부를 합친 말인데 출사를 하면 즉 임금에게 나아가서 벼슬을 하면 대부가 됩니다. 물러나서 자연에 있으면 이게 뭡니까? 자연 속에 있으면 선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자연 속에 있다. 강화한정한다. 이걸 묶어서 사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대부 삶에서 앞에서 보면 내용 중에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물러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이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또 나누어져서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강화한정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학문수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황의 퇴계 이황의 도산12곡의 전육곡은 뭐라고 합니까? 전육곡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전육곡 언지라고 했죠. 뜻을 말하다. 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학. 후육곡은 언. 배움에 대해서 말하다. 언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지는 뭐냐 하면 이건 강화한정입니다. 강화한정으로 자연의 의미이고 언학은 뭘 말합니까? 언학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보통 자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강화한정하고 한가롭게 산다라는 것이고 이때는 자연을 보면 심신수양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뭐냐? 그 속에서 자연을 보고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도산12곡의 후육곡과 고상구곡가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가의 경우는 뭔가? 핵심에 해당되는 게 이 내용 속에도 보면 고상구곡담을 자연경시가 있는데 그 중에 끝부 주모복구하고 풀베고 틀을 닦으니까 사람들 이 번님내하는 거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어저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학주자가 뭐냐? 주자학입니다. 사대부들 가장 핵심 공부가 뭡니까?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혹은 성리학, 학주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오곡은 얻으며 언병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 수변정사는 요즘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변에 정사를 짓는다. 학교를 지어서 소세함도 가히 없다.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강학도 하고 영월 엄풍하리라. 한가롭게 살아가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문을 내면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공부를 했는 분 중에도 헷갈리는 게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엄풍하리라.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월 엄풍에 초점을 맞춰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전체가 뭐냐? 공부하겠다는 내용인데 공부하면서 틈틈이 영월 엄풍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 언지와 언학이 있으면 퇴계의 도산12곡은 언지 언학이 있다라고 할 때 전육곡 후육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상구곡과는 언학 쪽에 이게 중심이고 이거는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부차적이다. 왜? 이게 더 중심이니까. 학주자, 서사에 있는 게 학주자를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 답안에서도 화자의 미래의 삶의 지향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화자의 미래의 삶을 때는 강학 혹은 학주자 같은 부분입니다. 자연 속의 학문에 정진하면서 후학을 지도하는 것. 내가 강학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강학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학주자 하는 건 내가 주자를 배우는 겁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성리학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면 학주자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면 강학이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그럼 나 작품은 뭔가? 나는 실제로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경우 갈등을 담고 있어서 그 갈등이 바로 뭐냐? 거기에 있듯이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이렇게 돼 있어서 치군택민이라고 하는 것은 출사하는 겁니다. 출사. 그 다음에 자연 속에 한가롭게 사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권오문이라는 분은 그 과거로 나아가는 중에 전사시험에서 2등을 합격해서 시험 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대에 보면 워낙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벼슬사를 갈까 말까 하다가 벼슬길보다 자연 속에 한가하는 게 낫겠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여기에 있는 다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제 책에 보면 제 고전시가 교재가 있습니다. 고전시가 교재에 보면 15쪽에 이건 394에 396쪽에 보면 해설 부분이 있는데 고전시가 교재 배경지식에 쭉 설명을 해놨는데 셋째 단락 해설 부분에 셋째 단락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작품은 작가가 고선 석담에 응가하여 그곳의 풍광을 묘사하고 아울러 이를 학문을 향한 정진과 연계한 시수의 연시조다. 이렇게 돼 있고 서곡의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에 나타난 것처럼 시 전반에 걸쳐 학문의 의지와 자연천화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학문의 의지가 그래도 더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연에서 주자학을 배우겠다. 1곡에서 보면 주자학을 배우겠다라고 해서 서사 부분이 그 점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곡 부분에 16쪽에 보면 설명 보충으로 무의를 상상하고 주자의 무의국과를 본받고 후학을 가르치는 것. 6곡에 보면 정사를 짓고 정사는 학교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강학하는 부분. 정사와 강학. 그래서 학구적 열의와 함께 시심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책 자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권오문의 한거 18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설 부분에 권오문이 총 19의 연시작품으로 벼슬길과 응거생활의 갈등에서부터 벼슬길 할까 응거할까 속세의 미련을 갖지 않고 강호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전체가 의미상의 맥락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작자의 삶과 창작 배경 끝에서 셋째 줄 부분에 보시면 18쪽 이 작품은 출사를 꺼리는 상황에서 자연에 응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 참여할 것인가 응가할 것인가의 갈등에서 응가할 것을 선택하는 내용이다. 그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에 이건 제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389쪽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부분을 보면 가나에서 화자의 미래에 대한 삶의 지향을 드러낸 말이 바로 뭔가? 가는 강학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서 빈천 가난한 곳에 거한다. 나는 미래의 지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학주자 혹은 강학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빈천한 곳에 거한다. 앞으로 내가 빈천한 곳에 거하겠다. 그 조월 경우는 단순히 현상이고 빈천거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빈천거가 더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가 삶의 지향을 확립하기까지 고뇌의 과정을 알려주는 시요. 십제황황. 십제라고 할 때 제는 해년자와 같습니다. 10년 황황. 황은 헤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자의 경우에 과거에 그 병과 오제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자는 실을 제자 똑같습니다. 병과 오제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이 미안합니다. 누항사에 나오는 말인데, 누항사에서 박일로가 병과 오제의 감사심을 지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병과 오제라는 것은 병과 전쟁 5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는데, 임진왜란 5년, 정유재란 2년,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전체를 묶으면 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5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쟁을 병과 오제, 전쟁 5년이다. 병과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된 부분인데, 이게 제자가 지니는 의미만 파악을 했으면 10년 동안 방황했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길을 찾아 헤맸다 라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먼저 하면 작품에서 자연을 드러내는, 사대부 자연을 드러내는 것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강조하고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작품이 똑같지는 않지만 저한테 이렇게 문제 자체로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문제풀이에서 모의시험까지 다 합치면 7, 8문제가 넘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교육과정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이런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그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답을 쓰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답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가 22쪽부터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고, 조금 전에 봤던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27쪽 문제 부분에 보면 제가 앞에 예상 답안 부분을 제시했고, 방금 설명했던 문제니까 제 예상 답안에서 보면 가에서 보면 밑줄 친 부분이 핵심입니다. 강학이고 자연 속의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지도하는 삶, 이렇게 하면 1점이 됩니다. 나에서 미래 지향을 드러낸 말은 빈천한 것에 거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빈천거, 이게 더 핵심이 된다. 조월경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조월경운에서는 뭐냐, 조월경운은 바꿔하는 일 자체이고 그걸 지향하겠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빈천거라고 할 때 그것은 지향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연 속에 안 빛낙도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 그 다음 나에서는 십제황황,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하기 10년 동안 방황했다. 첫 번째 분의 경우 점수가 이렇게 열심히 적었는데 0점입니다. 가의 경우 영월음풍이다. 즉 핵심을 잘못 파악했는 겁니다. 강환정, 학문인데 영월음풍으로. 나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효 혹은 치군택민, 문제 파악이 잘못된 겁니다. 작품 핵심.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두 가지가 틀렸고, 아래 화자의 삶의 지향을 얻기까지 고뇌 과정을 보여주는 부귀위기이다. 부귀가 위기이다 라고 해서 잘못 파악했고, 화자가 안빈낙도의 삶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적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 파악이 잘못돼서 0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분의 경우에 앞에 한 가지만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적절하지 않고, 세 번째 부분은 앞의 두 가지는 맞지만 뒤의 부분은 틀렸습니다. 명철 군자다 해서 잘못 파악했고, 네 번째 분의 경우에 앞에 두 가지가 맞고 학주자 빈천거 요거는 맞는데, 세 번째 분의 치군택민 부분이 틀렸습니다. 치군택민이 아니고 십제황황이다 라고 했죠. 화자가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까지 방황했다, 헤맸다, 이런 의미인데 뒤에 부분은 좀 맞는데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되는 것으로 본다면 1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런데 앞에 부분이 틀렸으니까 점수를 주기 어렵다라고 하면 X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0점이 되거나 혹은 1점이 되거나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을 쓰는 부분에 따라서 제가 거기에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첫 번째는 0점, 1점, 2점, 두 번째 분의 경우, 네 번째 분은 2점이 될 수도 있고 3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4점을 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문법 부분은 올해 문제보다 작년 문제가 이걸 설명하기 더 좋기 때문에 작년 문제를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 분야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문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기억은 전문성이다, 니은은 신뢰성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신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강연에 강화되거나 변화된다. 두 번째,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 답이었습니다. 첫째 분의 경우 전문성은 맞는데 니은을 잘못 이해해서 사회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그래서 1점 X. 활동 3에서는 공신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연에 따라 변화한다. 변화한다라고 했고, 화자 공신력은 강연 전과 후에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어서 이것은 앞에 부분이 점수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점. 뒤에 두 번째 분의 경우도 비슷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틀린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외향성으로 해서 틀렸고, 또 필요한 시각 자료도 준비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요 앞에 세 가지 부분이 맞고, 네 번째 부분의 경우 동어 반복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써야 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은 4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0점이 되거나 1점이 되거나 2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들도 문법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건에 맞게 답을 제시해서 최대한 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기 답안 작성에서 문제 파악 답안 작성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답으로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어야 그것이 내가 점수를 잘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통해 답이 너무 길 필요도 없고 핵심 내용을 갖추면서 간략하면서 핵심 내용이 잘 갖춰진 답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많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합격교사 수기 부분인데 요 수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3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제 강의 특성을 가장 좀 잘 정리를 해놔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올려놓았고, 시험장에서 데자뷰를 느낄 수 있는 높은 적중률이라든지, 제가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그걸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했는 내용들이 대부분 작년 문학 같은 경우에도 문학을 예를 들면 제가 안 다룬 작품, 강의 전체에서 안 다룬 작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외에는 모든 고전 시간을 다 다루었습니다. 수업 시간 다 다루었습니다. 그 잔인한 도시 한 해에 많으면 지문이 하나, 아니면 많으면 둘, 아니면 하나, 어떤 애는 제가 다룬 지문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중률이 높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문학과 박사 과정은 수료를 했고 국어교육과 부분에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박사 과정을 2번을 했고, 제가 시를 써서 창비로 등단을 했고, 또 평론으로는 신춘문예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의하는 분 중에서나 아니면 뭐 하는 분 중에 저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하는 부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을 올리거나 강의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당당하게 그 자료에 최고의 실력 이렇게 해서 그런 말까지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저와 다른 강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저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저한테 강의를 들었으면 교사가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제가 편법이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동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해서 나중에 누구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있는 것은 앞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강의 설문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고 자료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 자료 부분은 참고를 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중에 질문이 있는 분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이 있으면 이 수업도 더 살아날 수 있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제 2022년 강의 안내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나 강의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올해는 제가 1월 달에 특히 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세 사람이 팀을 이뤄서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문학, 문법, 국어교육 이렇게 다시 문법 부분은 3, 4년 되었고 그 다음 국어교육은 작년부터니까 이제 2년 부분이 됐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다 묶어서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 많이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 뭐냐 하면 전체 묶어서 통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학 중심으로 해왔는데 문학은 물론 유지를 하면서 문법이나 국어교육도 여러분이 시험 보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또 필요한 자료 그리고 필요한 문제 유형에 맞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